하나, 둘, 셋. 개괄적으로 우선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들어왔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정하지 못한 거래. 증권시장이랑 똑같은 행위 규정이 들어왔어요. 통정매매, 허위매매 이런 게 이제 시세조종 행위인데 시세조종도 들어왔어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고 해서 이게 내부자 거래예요, 사실. 내부 정보를 이제 가깝게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느 한 가수 그룹이 잠시 활동 중단하는 거를 맞아요. 미리 알고 있던 직원들이 있었던가요? 근데 그 주식을 미리 매각을 해가지고 손해를 안 봤던, 자기는 손은 안 본 거죠. 자기만 손해를 안 보고 다른 사람 손해를 봤던, 네. 이런 게 불공정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동일하고요. 이게 바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실제 사례가 있어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상장팀의 이제 직원이, 그럼 상장하기 전에 실제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들이나 또는 뭐 관련자들하고 이제 의사소통해서 우리 언제 상장할 거다, 우리 언제부터 거래 지원할 거다라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2023년 뭐 7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7월 5일에 상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팀이랑. 그러면 이게 7월 5일 이후엔 그 암호자산의 가격은 가상자산의 가격 급격하게 상승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장 일자를 자기 친구랑 자기 동생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을 산 거죠. 사고 실제 상장일에는 그걸 판, 이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적발돼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룰 10b-5라고 해서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액트라고 하는 증권거래 법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기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적용을 받아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한번 이제 전체 조문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이용자뿐만 아니라 또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향후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선 이런 규제 체계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규정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신 용어는 동일하게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가면 이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뭐 이렇게 적혀있는 뭐뭐뭐라고 이제 정의가 바뀌게 되죠. 옛날에는 메인이 특정금융정보법이었다면 이제 메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예치금의 보호라는 조항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 혹시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저분이 하셨습니다. 사실 때 보면 원화를 이체를 하잖아요, 거래소에. 이전에는 내가 원화를 이체하고 가상자산을 또 원화 계좌, 가상자산 계좌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래소에서 은행의 계좌에 이용자 용도의 계좌를 열어서 이용자의 자금을 모두 그 계좌에 넣어놓고, 거래소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돈이 있을 거잖아요. 이용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돈하고 자기 실제 돈, 그건 또 다른 계좌에 보관해서 이 두 개의 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었어요. 특정금융정보법은 여기까지 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고객의 돈을 그냥 별도로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탁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신탁은 왜 좋냐면, 신탁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 신탁이 된 자산에 대해서는 파산된 사업자의 채권자들, 그러니까 빚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빚쟁이, 옛날에 말하는 너무 되게 속박해요. 빚쟁이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신탁 계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신탁으로 보호를 꼭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법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 보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기께 있을 거고, 이용자가 이제 거기서 사고 파니까 예를 들면 한서희 이름으로 뭐 도지코인이 몇 개 있다라고 하면 그 한서희 이름의 도지코인 1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다 이제 혼합되어 있었어요. 도지코인 10개와 거래소의 도지코인 100개가 다 같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보관은 이제 함께 보관되어 있지만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뭐 콜드월렛이랑 핫월렛에 나눠서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왜냐하면 한 군데 많이 놔두면 해킹당하면 큰일 나니까 보통은 이제 거래소에서 이걸 나눠서 보관하거든요. 그렇지만 4개, 10개고
거래소께 100개라는 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지 다른 지갑에 들어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별도로 보관하라라고 이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용자 거랑 거래소 자산은 분리 보관하도록 이렇게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은 이용자께 이제 8개가 있잖아요. 이용자가 뭐 100명이 되면 80개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900개를 잘 굴려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용자가 내 거 반환 신청했을 때 제대로 반환만 해주면 되거든요. 900개를 같이 소위 말해서 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법에서 어쨌든 금지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만약에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 사태가 몇 번 벌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900개가 90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지금 투자자께 800개인데 800개를 돌려줘야 되는데 90개만 남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파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최근에 있었던 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총 900개 중에 나머지 고객의 자산 800개는 현실 보관 의무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800개 무조건 니네가 들고 있어, 절대 다른 데 투자하지 마 라는 조항이 들어오게 돼서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되면 자기 것만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법이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크게 이 영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던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까지는 규제하지 않다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800개를 무조건 들고 있어라, 현실 보관해라 라고 법이 정하게 됐다라는 게 또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법안이 좀 안전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이용을 할 때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맡겨도 내 걸 가지고 막 운용하다가 나중에 못 돌려줘 라고 말을 하진 않겠구나, 내 거는 그냥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데 돈을 맡겨도 신뢰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은행은 저희가 맡긴 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운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 대신 건전성 규제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까지만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어떤 상품에만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강화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 사용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막 엄격한 규제를 막 넣기보다는 어차피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니네가 고객권 들고 있어, 이렇게 법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급락을 할 때 방지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거를 수익이 더 올라갔을 때도 그 부분에 제약이 생기나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의 급등락을 사업자가 예측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언제나 그냥 고객 거는 항상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고객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위험이 고수익을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엄청 뭐 급등락이 심할 때 이제 베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벌고 이용자도 많은 돈을 받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이용자 보호에 맞지 않다라는 전제도 깔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이용자들도 의사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나는 되게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수익은 크게 뭐 하지 않아도 돼, 사실 내 것만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가격 오르면 난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상 자산이 다른 데 막 운용되는 데 사용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못 받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보험의 가입이라는 조항이 들어왔어요. 가상자산이 해킹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북한의 해킹 집단이 뭐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노린다 막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해킹 전산장애 뭐 서버 다운이라든지 뭐 인터넷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거래가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거래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로
이제 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파기 규정인데 되게 신기하게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거래가 종료된 때로부터 1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되는 엄청난 서버 비용을 써야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도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파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데는 이제 거래 기록을 거래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5년이니까 굉장히 길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이제 입법자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범죄행위나 이런 걸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데 15년. 굉장히 길다. 진짜 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자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이 서버 비용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서버 비용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인데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 조정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어떤 사기적인 이제 의도를 갖고 이제 기만적인 이제 행위를 했을 때 규제하는 이런 세 가지 법률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미공개 중요 정보 행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그리고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행위자고, 그 다음에 또 가상자산 사업자,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직원과 대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사건을 저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해봤는데 임직원 중에서는 이사, 뭐 전무 이런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냥 말단 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보에 접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가 있는 거고,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정보를 알게 된 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저도 직무와 관련해서 이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어떤 거래소랑 자문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뭐 어떤 검토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뭐 증권성 검토를 한다든지 또는 발행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증권성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이 증권성 검토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 사람들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용해서 제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요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폭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함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